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환갑을 훌쩍 넘긴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키우고 다들 자리 잡고 있어서 그야말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맞벌이 중인 아들네 손주를 돌보고 있는 중이라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오전에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집안일을 하면서 이 방송을 듣는 것이 제 낚시인데요. 이 방송에는 보통 억울하고 힘든 사연이 많잖아요. 그 중에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도 저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정말 기가 막히고 복장이 터지는 일도 많겠지만 덕을 베풀면 나에게 돌아오고 선을 행하면 그 선이 나에게 갑절로 돌아온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물론 악행을 저지르면 그 벌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것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무리 억울하고 지금 당장 기가 막히는 일이 있더라도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선을 베풀면 꼭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이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60이 훨씬 넘어 70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저는 안 늙을 줄 알았는데 결국 호호 할머니가 되었네요. 그때는 누구나 그렇듯 저는 그럴듯한 연애도 못 해보고 소개로 만난 남편과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상고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소개하신 사람이었는데 또 그때는 연애니 뭐니 하는 것보다도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그래야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두어 번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사실 그렇게 싫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성격이 활발하고 괄괄한 편인데 남편은 과묵하고 진중한 것이 그런대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근처 중학교 선생으로 평생을 교직에 있다가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소박하고 정겨운 분들이셨어요. 시댁의 형편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기 시작했지만 넉넉한 형편에 인자하신 시부모님, 한눈 팔지 않는 남편,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조금 있다가 남편의 동생도 결혼을 했습니다. 무뚝뚝한 남편과 달리 시동생은 참 활발했어요. 결혼 전에는 저와 식탁에 앉아서 1시간씩 수다도 떨고 명절에는 저랑 같이 장도 보러 가고 제가 신혼 때 부부싸움을 하면 저랑 같이 남편 욕도 해주고 맞장구도 쳐주는 정말 보기 드물게 살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활달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좋아했던 저는 결혼하고 말없는 신랑이랑 사느라 답답했는데 시동생이 있어서 그래도 한결 결혼 생활이 수월했을 정도였네요. 시동생은 게다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직장도 좋아서 그야말로 2등 신랑감이었죠. 우리 시부모님의 자랑이자 우리 집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그런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아가씨는 세상에나 너무나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본 사람들이 미스 코리아가 아니냐고 할 정도로 늘씬하고 예뻤죠. 결혼식장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은 그야말로 선남선녀였어요. 벌써 20년도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결혼식장에서 너무나도 행복해하던 시동생의 환한 얼굴이 바로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생각납니다. 다만 새 신부가 된 동서의 성격은
저처럼 부침성이 있고 서글서글하진 않았어요. 실에게도 잘 오려하지 않았고 와서도 손님처럼 고고하게 있다가 차려주는 밥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와도 편하게 말을 섞지도 않았고 시부모님에게도 제대로 안부 인사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공주님처럼 도도한 사람이었네요. 그런 동서가 저는 좀 얄미웠지만 늘 제 편을 들어주는 시부모님과 또 공사 맡겨구는 시동생 때문에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갔습니다. 둘째가 너처럼 밝고 사근사근하면 얼마나 좋겠냐만 사람 성격이 다 다른 거니까 네가 좀 이해해다오. 아가, 그래도 우리는 늘 옆에서 네가 가장 고생하는 거 알고 있단다. 늘 고맙다 큰애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용돈이라도 저를 더 챙겨주시려고 마음을 쓰셨고 형수님, 설거지 두세요. 제가 할게요. 형수님 음식은 진짜 최고예요. 정말 형수님 밥상만 받으면 너무 과식을 하게 된다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동생이 늘 너스레를 떨어대면 그냥 웃어 넘길 수밖에요.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흘러 저는 큰딸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동서도 아들을 얻었네요. 아이를 낳은 후에도 동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이를 우리 집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몸이 힘들다, 아프다 이런 핑계로 주말에만 시동생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나중에는 거의 일주일에 하루 이틀 빼고는 조카를 우리 집에 맡겨두다시피 했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살림하랴 애 키우랴 힘든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처음에는 미안해하는 척을 하기라도 했었죠. 하지만 나중에는 제가 무슨 보무라도 되는 양 현관에서 아이만 데려다주고 바로 돌아서다가 아이가 5살 먹었을 무렵에는 아예 혼자 들여보내더군요. 저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볼품없이 있는데 혼자 공주처럼 곱게 꾸미고 와서는 아이만 딸랑 내려놓고 가버리는 동서가 얼마나 밉던지. 부하가 나서 한 며칠 핑계를 대며 조카를 한동안 맡아주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오랜만에 보는 날이면 조카는 그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지 쾌하게 와서는 내가 차려주는 밥을 허겁지겁 먹지를 않나. 목덜미와 손톱에 때가 꼬질꼬질하질 않나. 심지어 옷도 안 갈아입히고 머리가 떡져 있는 날도 부지기수였네요. 아이는 죄가 없다고 착하고 서글서글한 시동생을 닮은 조카가 그럴 때는 어찌나 짠하고 불쌍해 보이던지. 아니, 대체 너희 엄만 뭐하는 사람이라냐? 아유, 옷이 꼴이 뭐야? 손톱은 그게 뭐니? 이렇게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면 고개를 푹 숙이고 눈치를 보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 현이 앞에서 너무 역정내지 마세요. 현아,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다 먹고 큰엄마랑 씻고 요 앞에 누나랑 놀이터 가서 놀다 오자. 좋지? 내가 속이 상해서 그런다. 속이 상해서. 애는 저 꼴로 만들어 놓고 지 낯짝만 맨들맨들하게 하고 다니는 게 맞는 거냐? 아유, 살림은 아예 안 하나 보다. 지혜도 저 모양인데 지 신랑은 어떨 거냐? 에이, 어머니, 결국은 아들 걱정이시구나. 도련님은 그래도 어른인데 잘 챙겨 먹고 다니겠죠 뭐. 바쁜 일이 있을 테니 너무 속 끓이지 마세요. 저는 풀이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조카의 머리만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역점을 낸다고 한들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조카 현이가 우리 집에 있는 날이면
저녁에 시동생이 미안한 얼굴로 찾아와 데려가기도 했지만 결국 현이가 우리와 함께 지내는 날들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시동생도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와 저녁을 먹고 아이와 같이 잠을 자고 다음날 바로 출근하는 날들이 많아졌고요. 이게 정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또 그렇게 지내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이는 아예 우리 집에서 지내다시피 해 내 딸이 다니던 유치원으로 입학시켜 주말에만 집에 보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유치원도 제대로 못 다닐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동네에서는 현이가 제 아들인 줄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동서는 아이를 맡겨두고 메이크업을 배우러 다닌다, 미용 기술을 배운다, 가게를 열 생각이라 바쁘다며 계속 밖으로 나돌았고 우리는 그저 동서는 그런 사람이겠거니 체념하며 지냈네요. 그러던 어느 날 현이가 학교에 들어갈 쯤이었나? 시동생이 자꾸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살도 빠지고 안색이 좀 안 좋아진다 했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동생이 암이었던 것이었죠. 그것도 위암 말기라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손쓸 시기가 지났을 때였네요. 지금이야 기술도 발달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고 하니까 암이라고 하더라도 희망적인 경우가 많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암은 곧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암이 고약한 것이 시동생처럼 젊고 건강할수록 더 빨리 진행되어 손쓰기가 더 어렵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병원비는 얼마나 비싼지. 평소 잔병 치레 한번 안 하던 건장한 시동생이 위암 말기라는 소식은 그야말로 날벼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울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셨고 평소 감정 표현을 안 하던 남편마저 얼굴이 창백해져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동서의 절망이 깊었습니다. 급히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병실에서 동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탈진 상태라 오히려 서방님이 간병을 하고 있었어요. 대체 누가 환자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죠. 그 지경이니 시동생의 병수발을 누가 하겠어요. 네, 또 저였습니다. 동서는 울다가 쓰러지다가 집에서 몸져 누워 병수발은커녕 저러다 먼저 송장을 치를 지경이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시어머니와 막 학교에 입학한 어린 딸에게 현이를 부탁하고 병원에서 숙식을 하며 시동생의 병수발을 들 수밖에 없었네요. 그 2달 동안의 시간은 모든 가족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특히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딸아이에게 제대로 신경을 써주지 못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엄마, 병원 잘 다녀오세요. 현이는 제가 잘 데리고 있을게요. 숙제도 잘하고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사촌 동생인 현이의 조그만 손을 꼭 잡던 딸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면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하루가 다르게 초췌하게 변해가던 시동생의 모습은 차마 옆에서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어요. 그렇게나 기골이 장대하고 건장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뼈만 남은 산송장이 되어 고통에 울부짖다가 진통제를 맞고 겨우 잠이 들고 그러다 깨어나면 움푹 패인 눈에서 눈물만 줄줄 흐리는 모습은 지켜보기 고통스럽고 슬펐습니다. 시동생은 마지막으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저에게 고마워하고 또 미안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형수님, 우리 형수님, 제가 너무 죄송해요. 마지막까지 형수님 고생시켜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요, 형수님,
정말 죄송한데 우리 현이요. 우리 현이 좀 형수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우리 현이 이제 저 가보 없으면 형이랑 형수님밖에 없어요. 염치 없지만 현이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며 앙상한 손으로 저를 붙잡고 목 놓아 울었죠. 그러면 저도 같이 펑펑 울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동생이 눈을 감던 날, 이제 정말 마지막인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시동생은 이미 전날부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생명줄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눈물을 참으시고 앙상한 아들의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얘야, 네가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예미는 너무 행복했고 고마웠어. 다음번에도 꼭 내 아들로 태어나주렴. 다음에는 훨씬 더 행복하게 해줄게. 눈앞에서 겁먹은 표정으로 있던 현이는 제가 손짓을 하자 겨우 다가와서 제품에 안긴 채 자신의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현이가 겨우 7살이었어요. 그런데도 아이는 의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제 걱정은 마세요. 저 밥도 잘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큰엄마 말도 잘 듣고 있을게요. 아빠 이제 아프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끝까지 아들 걱정을 놓지 못했던 시동생은 아들의 저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는지 숨을 거두었습니다. 현이는 제품에 안겨 저를 꼭 잡고 있었죠. 시부모님의 슬픔도 컸지만 동서가 얼마나 처절하게 울부짖는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고인을 모시고 부모님을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다 혼절하는 모습이 좀 과하다 느껴질 정도였어요. 특히 현이는 아빠의 죽음보다 엄마의 그런 모습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듯 했습니다. 시동생의 장례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평소 서글서글한 성격에 친구가 많았기 때문에 문상객은 정신없이 들이닥쳤어요. 저와 남편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힘들어하시는 시부모님과 아이들을 챙기고 손님을 맞이하랴 각종 장례 절차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라는 여자는 여전하더군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시동생이 숨을 거둔 당일에는 울고불고 고인을 데려가지 말라며 아가쓰며 침대에 매달렸던 동서입니다. 사람들이 겨우 떼어내야 할 정도로 이성을 잃고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막상 장례식장이 꾸며지자 곱게 화장을 하고 깔끔하게 상복을 입고 나타나 영정 앞에 오수에 찬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젊고 아름다운 미망인이 슬픔에 찬 얼굴로 거기에 앉아 있자니 한 폭의 그림 같긴 하더군요. 문상으로 온 손님들마다 전부 마음 아파하며 동서를 다독였죠. 동서는 그렇게 장례가 치러지는 내내 우아하게 앉아만 있고 모든 잡다한 일은 제가 다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발인을 하는 날은 슬쩍 자리를 비우더니 어디서 한 것인지 머리까지 단정하게 드라이를 하고 화장까지 곱게 싹 하고서 나타나서는 자신의 친정엄마와 밥을 먹으며 웃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왠지 쎄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대놓고 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시동생은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동서는 시동생 앞으로 들어온 조의금과 시동생의 퇴직금, 보험금, 시동생 명의의 집 전부를 챙기고 현이와 갈 길을 가겠다며
우리와 연락을 끊었어요. 너무 야속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지만 동서가 현이의 엄마였으니 우리로서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죠. 한동안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몸져 누우셨고 저도 그동안의 병수발에 큰일을 치르느라 기력이 하나도 없었네요. 가을에 시동생을 보내고 난 뒤 우울한 겨울을 보내고 다시 봄이 꽤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겨우 기력을 차리고 평온함을 되찾아가던 날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 중 하나였어요. 딸아이가 막 학교를 간 뒤 시부모님도 오전 산책을 나가시고 겨우 한숨 돌리려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네, 누구세요? 저 택시기사인데요. 여기가 최연아이 집 맞나요? 저는 낯선 사람의 입에서 갑자기 몇 달 전 헤어졌던 조카의 이름이 나오자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현이요? 현이는 우리 조카예요. 아니,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그러시면 좀 나와보세요. 제가 택시비를 받아야 해서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대문 밖에는 정말 택시 한 대가 서 있더군요. 그리고 겁먹은 얼굴을 한 조카 현이가 엉거주춤 뒷좌석에서 내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현아, 너 혼자 왔어? 아니, 여기로 혼자 온 거야? 현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옷자락만 잡았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던 택시기사는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이러더군요. 그게 이 아이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아이만 태워서 여기로 보냈어요. 택시비는 여기서 주실 거라고 하면서 짐도 같이 실어서 보내길래 아시는 줄 알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동서였던 미친 여자가 지 새끼를 택시에 딸랑 태워서 우리 집으로 보낸 것이었죠.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자기 새끼를 버리는 엄마라니.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택시비도 엄청나게 나왔더군요. 당시 돈으로 1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아저씨,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이 아이 태웠던 곳으로 다시 갑시다. 거기 어딘지 기억하시죠? 왕복 택시비 다 드릴게요. 그러자 제 옷자락을 잡고 있던 현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큰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저 다시 보내지 마세요. 저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밥도 조금만 먹을게요. 저 또 버리지 마세요. 못 모아 우는 현이의 말에 저는 기함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현아, 아니야, 울지 마. 곧 할머니랑 할아버지 오시면 너는 집에 있을 거야. 큰엄마가 현이 엄마랑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울지 마. 누가 현을 버린다 그래. 아무도 안 버려. 이렇게 예쁜 현이를 누가 버려? 뚝. 저는 서럽게 우는 아이를 껴안고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딱하게 바라보던 택시기사가 이러더군요.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네, 가는 택시비는 안 받을게. 하지만 가더라도 소용은 없을 거요. 내가 애를 태울 때 이미 이사를 다 마치고 트럭이 떠나고 있었거든. 나는 이사 트럭에 아이 태우기 힘들어서 애를 보내는 줄 알았더니만. 택시기사는 우리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동서였던 그 여자는 책가방 하나와
작은 가방에 옷까지 몇 개만 챙겨서 애를 보냈더군요. 조카의 입성은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 잘생기고 귀해 보이던 아이가 초췌하게 여의어서는 실해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시부모님께 조카를 맡기고 택시 아저씨가 아이를 태웠다던 동네로 가봤습니다. 하지만 아저씨 말대로 그 여자는 이미 이사를 떠나고 없었네요. 시부모님이 시동생 명의로 해줬던 집을 홀랑 팔아먹고 잠시 머물렀던 그 낯선 동네에서 현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동네 쇼포 할머니만 현이를 알고 있었죠. 애 엄마가 없는지 맨날 여기서 빵이랑 우유를 사갔어. 돈도 늦게 갖다 주고. 내가 배가 고픈지 힘이 하나도 없고. 안 그래도 외상값이 좀 있어. 갚아주고 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더니 현이는 그새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현이의 짐을 살피다 보니 편지가 하나 보이더군요. 그 여자가 대충 갈겨 쓴 편지였네요. 저는 그 내용을 읽다가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형님, 저 현이 엄마예요. 형님은 이해하실 수 없겠지만 저는 너무 힘드네요. 저 아직 젊고 어려요.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애 아빠 갑자기 보낸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현이까지 암이래요.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앞날을 응원해주세요. 미친. 저는 허공에 대고 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응원? 응원을 해달라니. 이 년이 정말 미쳤나. 무슨 새 출발을 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년아. 새끼 버리고 잘 먹고 잘 살아. 저는 편지지를 설에 쥔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다 퍼뜩 현이가 암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무슨 소리지? 이 어린애가 암이라고? 저는 당장 학교에 있던 남편을 조퇴시키고 시부모님께 딸아이를 맡긴 채 무작정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 소아암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예약이 몇 달이나 밀려있어 당장 의사를 만날 수도 없었는데 무슨 정신이었는지 당장 남편을 앞세워 무조건 접수대로 갔네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현이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정을 이야기하자 갑자기 의사가 우리를 불러 이렇게 말하더군요. 안 그래도 처음 진료만 보시고 다음 예약 때 오질 않아서 걱정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보호자분이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지금 현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당장 입원해야 돼요. 시동생마저 그렇게 됐는데 현이마저. 정신없이 입원 수속을 마치고 나오는데 언뜻 저 멀리 환자복을 입은 한 남자가 모퉁이를 도는 모습이 꼭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동생 같아 보이더군요. 저는 번뜩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현이만 걱정하던 시동생의 눈물과 그 간절함을 저처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현이마저 이럴지 모른다는 생각에 갑자기 힘이 나더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는 내가 지키겠다는 결심을 저는 그날 그 병원 복도에서 하고 또 했어요. 그날부터 저의 병원 생활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현이의 투병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급성 혈액암이었는데 그 망할 동서라는 여자가 처음 판정을 받고 방치하는 바람에 상태가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도 저희 부모님도 우리는 전부 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아이는 나아졌다가 다시 나빠졌고, 나빠졌다가 다시 나아지기를 반복하고, 입원과 퇴원을 밥 먹듯 했습니다. 그 사이 가세는 점점 기울어져만 갔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만 해도 소암 치료비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거기에 이미 시동생의 치료비로 시부모님이 모아두었던 목돈이 대부분 쓰여진 상황이라 모아둔 돈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좀 남아있던 재산은 그 여자가 다 가지고 사라져 버렸죠. 시동생 명의로 시부모님이 마련했던 집만 해도 당시 시세로 몇 억이나 하던 것이었지만 이미 다 팔아버리고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결국 시아버지가 받으시던 연금을 한꺼번에 정산받으시고 우리가 살던 집을 팔고 좁은 곳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남편의 퇴직금도 중간 정산을 받아 병원비로 써야만 했죠. 그래도 고마운 건 그 와중에 큰딸이 잘 자라준 것입니다. 남들처럼 넉넉하게 과외를 다닌 것도 아니고 학원을 많이 보낸 것도 아니었는데도 곧잘 공부를 했고 틈틈이 병원에 찾아와 동생과 놀아주기도 했어요. 현이가 힘들다고 울 때는 위로를 해주기도 했죠. 너 병원만 힘든 것 같지? 학교 다녀봐. 밤까지 공부해야 돼. 숙제는 얼마나 많은지 알아? 못하면 선생님한테 엄청 구박받는다고. 내일 또 시험인데 정말 죽겠다. 그래도 학교 다니니까 부럽다. 나도 얼른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공부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게 부러우면 빨리 일어나면 되잖아. 힘들다고 투정만 부린다고 병이 낫냐? 그리고 너 빨리 나아야 돼. 지금이야 내가 공부 좀 가르쳐주면 되는데 나중에 너 학교 공부 따라잡지도 못해. 어쩔래? 정말? 그렇게나 어려워? 너 진짜 중학교 가기 전에 나아야 돼. 중학교 가봐라. 공부 장난 아니다. 다행히 현이는 그 힘든 투명 생활 중에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틈틈이 누나가 가져다주는 문제집도 풀고 몸이 나아져 학교를 갈 수 있을 때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죠. 그 도중 우리는 현이의 친모, 그 정신 나간 여자를 찾아냈어요. 우리가 아무리 현이 큰엄마, 삼촌, 조부모였지만 친권자인 생모가 살아있는 한 암 치료에 필요한 각종 동의와 학교 문제 등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어찌나 꽁꽁 몸을 숨겼던지 그 여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또 돈을 써서 사람을 써야만 했습니다. 흥신소에 꽤 많은 돈을 주고 겨우 찾아내어 친권 포기를 해달라는 서류를 만나던 날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화려한 옷에 명품 가방으로 치장한 그 여자. 아니 그 미친은 카페에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또 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친권을 포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친엄마인데 이렇게 막 찾아오셔가지고 갑자기 이런 욕을 하시는 건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동서, 아니지. 이봐 현이 엄마, 지금 어디 앞에서 예의를 따져. 그러면 애를 그렇게 택시 태워보낸 건 예의가 있는 일이었어? 지금 당장 현이 치료를 해야 되잖아. 그럼 치료할 때 제가 동의하면 되잖아요. 당신이 뭔데 나보고 친권을 내놓으라 말아요. 뭐 이년아, 동의해. 그래놓고 또 사라져버리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 애한테 신경도 안 쓰면서 애 치료에 관심이나 있어. 어따 대고 무식하게 욕이에요. 됐어요. 그럼 해줄게요. 얼마 주실 거예요? 저도 제 배 아파 낳은 아이 포기하는 건데 보상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죽으려고 한장했나? 야!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성격이 괄괄하다고. 그때는 아이 치료에 병원비에 힘든데 그 미친 찾아다닌다고 또 돈 쓰고 변호사 만나느라 또 돈을 써야만 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저는 카페에서 그냥 머리채를 후드려 잡고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고상하게 차려입고 하늘하늘하기만 하던 그 여자는 제 손길 한 번에 인형처럼 쓰러지더라고요. 경찰 불러. 너 내가 고소할 거야. 콩밥 먹일 거야. 그래라. 그래 이년아. 고소해. 나는 뭐 고소 안 할 줄 알아? 뒤늦게 달려온 남편이 말리지 않았다면 정말 그날 제가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건 그 여자도 남자가 있더라고요. 웬 제비처럼 생긴 놈이 달려와서는 무슨 보물인 것 마냥 그 여자를 싸고 도는데 참 역겨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경찰이 달려오고 그 여자는 고소한다고 길길이 날뛰고 조용하던 남편이 나섰습니다. 고소하려면 해요. 근데 명심해. 이 사람 고소하고 현이 치료 제대로 못 받게 하면 나도 이 사람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방법이 없어서 그냥 있는 줄 알아? 우리가 소송 걸면 네가 가져간 내 동생 재산 다 뺏을 수 있어.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러길 원해? 그 여자는 예전부터 워낙 과묵하던 남편을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조용하던 남편이 나서서 일침을 놓자 정말 자기 재산을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지 저를 고소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현이의 친권도 넘기더군요. 그 사이에서 일말의 후회도 양심의 가책도 보이지 않았네요. 그렇게 현이를 우애 가족으로 만들고 시간은 또 흘렀습니다. 현이는 고맙게도 잘 견디고 또 버텨주었고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는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하는 의사의 말에 저도 현이도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던 간호사와 의사도 전부 울었습니다. 현이의 손을 잡고 나오던 병원 밖의 풍경은 어찌나 아름답던지요. 봄이 다가와 파랗게 순이 돋은 나뭇잎과 수줍게 핀 개나리와 진달래까지 세상이 온통 밝고 환하게 핀 것 같아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행복한 날이었네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시부모님은 다행히 현이가 건강해진 모습을 보시고 한 해 벌러 차례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와 남편에게 고맙다며 이제 둘째를 만나도 할 말이 있겠다며 두 분 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후 딸아이도 무탈하게 곱게 잘 자랐습니다. 딸아이는 아빠를 따라 선생님이 되겠다며 그 힘들다는 사범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현이는요. 현이는 아주 너무나 기특하게 잘 자랐네요. 경이 완치되고 난 뒤 공부에 매진하더니 한 번도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질 않더군요. 그러더니 결국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착해서 등록금 걱정까지 했어요. 삼촌, 큰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 의대에 가고 싶은데 알아보니까 등록금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꼭 가고 싶어서 나중에 다 갚을 테니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허락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남들은 가고 싶어서 못 가는 데를. 누가 너한테 그런 걱정하래. 너 큰엄마 속상하게 왜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하고 그래? 응? 저 때문에 형편이 많이 안 좋은 거 저도 알아요. 죄송해요. 저 의사가 돼서 아빠나 저처럼 아픈 사람
꼭 고쳐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잔하다. 그런 생각을 하다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해. 괜찮아. 우리 딸도 거들었습니다. 야, 그런 걱정 말고 공부나 해. 네 등록금 정도는 이 누나가 과외하면 금방 벌어. 뭐 벌써 의대 붙기라도 했냐? 너 이래놓고 의대 떨어지기만 해봐. 생각만 해도 펄리네. 들어가서 공부나 해. 이후 현이는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의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걱정과는 달리 학교에서도 성적이 우수해 근근히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을 했죠. 저도 그 사이에 동네 마트 일이나 반찬 가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들도 반듯하게 잘 자라 자기 몫을 하고 우리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남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니 그런 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직을 하고 나니 걱정이 되긴 되더군요. 연금을 미리 정산받아 썼기 때문에 나오는 연금 액수가 아주 쥐꼬리만 했으니 앞으로 두 노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이 경비원 일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이렇게 둘이 궁리하고 있는데 한창 병원 일로 바쁜 현이가 찾아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저 병원 개업할 거예요. 병원 자리 좀 봐주세요. 아유, 그거야. 네가 더 잘 알겠지. 나 같은 늙은이가 봐서 뭐 하나. 알아서 잘 했겠지. 그래도 큰엄마가 봐주세요. 걱정돼요. 나간 김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오시고요. 그렇게 현이는 저를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어떤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너무 번듯하고 깔끔한 8층짜리 건물 3층의 빈 상가가 현이가 문을 열 병원이라고 했어요. 상가는 넓고 깨끗하고 대로변인데다가 신도시여서 주변 사람들도 많아 보이더군요. 너무 좋다, 현이야. 이제 병원 원장님 되는 거야? 네. 뭐 원장님이기도 하지만 이제 건물주 아들도 될 거예요. 응?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 건물 큰엄마랑 삼촌 명의로 계약할 거예요. 저는 그 건물에 새드는 거니까 월세는 좀 싸게 해주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이 건물을 우리 명의로 하다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큰엄마 도장이랑 신분증 빌려갔잖아요. 그때 계약했어요. 돈은 제가 다 냈어요. 등기도 어제나 마쳤고요. 삼촌에게는 그때 말씀드렸어요. 근데 큰엄마에게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모셔온 거예요. 저는 왈칵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빚진 마음으로 살아온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너도 무슨 돈이 있어서 네가 일을 얼마나 했다고. 이거 마련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안 된다. 나는 이거 못 받아. 그럴 순 없어. 현이는 흐느끼는 저를 안았습니다. 제가 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저도 월세 좀 아끼고 편하게 살려고요. 저는 여기서 삼촌이랑 큰엄마랑 누나랑 편하게 모여서 살고 싶어요. 제 마음 받아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고맙고 또 미안함이 뒤섞인 그런 눈물이었죠. 그동안 쑥스러워서 제가 말씀은 못 드렸는데 저 키워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나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그냥 엄마라고 부를게요. 그래도 괜찮죠, 엄마? 그럼 괜찮고 말고 나는 이미 네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고맙다. 고마워, 현아. 그렇게 한바탕을 울고 웃고 현이는 잠깐 부동산에 다녀올 일이 있다고 나갔습니다.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저는 건물을 더 둘러보고 싶어서 여기서 기다릴 테니 다녀오라고 했죠. 1층에는 작은 식당과 커피숍이, 2층에는 미용실도 있는 건물이 보면 볼수록 멋있고 좋았습니다. 위층에는 살림집들이 있어서 세를 내주고 맨 꼭대기층에는 우리 부부가 살 집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천천히 건물을 둘러보는데 계단참에서 어떤 노인이 구부정하게 계단 청소를 하는 것이 보이더군요. 이 건물 청소를 하는 사람이겠거니 지나치려는데 그 청소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는 것이 영 어설픈 겁니다. 구석까지 깨끗하게 빗질을 하지도 않고 더러운 걸레로 대충대충 물칠만 하는 것이 영 못마땅했어요. 아무리 청소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입성도 너무 추레하고 지저분했죠. 기회가 되면 청소하는 사람은 야무진 사람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며 그 옆을 무심히 지나치려는데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헉 하고 놀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저도 고개를 돌려서 그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 걸까요? 엉성하게 청소를 하고 있던 그 아주머니는 그 여자, 남편이 죽자마자 재산을 챙겨 달아나서는 병든 아들마저 버린 그 여자였습니다. 그 재산은 다 어디다 탕진했는지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검버섯으로 뒤덮인 푸석한 얼굴에 파리한 낯빛, 지저분한 차림새는 예전에 화려하던 모습으로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어요. 네가 왜 여기 있어? 너가 왜 여기에? 왜? 내가 여기 있는 게 뭐 어때서?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야. 아는 척 하지 말고 갈 길 가시지. 뭐 이년아. 이게 아직도 뻔뻔하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저는 벌떡 일어나 그 여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 왜 이래? 이 여자가 노망이 났나? 또라고. 왜 남 일하는 데서 난리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지랄이야? 이년아, 꼴 좋다. 지 새끼 버리고 가서는 결국 이러고 살아. 아이고, 꼴 좋다. 그렇게 돈도 나더니 왜 이러고 사니? 응? 뭐? 할 말 다 했어. 네 할망구가 죽고 싶어? 그 여자는 제 소나기를 낚아채더니 저를 거칠게 바닥으로 넘어뜨렸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는가 싶더니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너야말로 꺼져. 남이사 뭘 하던 말던 왜 내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지랄이야?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때 등 뒤에서 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이가 급히 달려와 저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아유, 현아, 어떡하니? 아유. 저는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 여자는 현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안색이 달라지더군요. 현이? 네가 현이니? 너 안 죽고 살아있었어? 정말 현이 맞니? 그 여자가 단색하며 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야. 네 친엄마야, 현아.
아유, 내 새끼. 정말 멋지게 컸구나. 엄마 알겠어? 그러나 현이는 나를 부축해 일으키며 차가운 얼굴로 그 여자를 밀쳐내며 말했어요. 이 아주머니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엄마라뇨. 제 어머니는 지금 이문이신데 누구 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 잘못 보셨나 보네요. 아니야, 현아. 너 최연 맞지?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있네. 나 엄마야, 엄마. 알아보겠니? 갑자기 아련한 목소리로 팔을 벌리는 그 여자에게 현이는 냉소를 보냈습니다. 네, 제가 최연이 맞긴 한데요. 제 어머니는 이분이에요. 제가 아플 때나 힘들 때나 늘 저를 돌봐주고 키워주신 이분이 제 엄마라고요. 가요, 엄마. 현이는 냉정하게 그 여자를 지나치며 덧붙였습니다. 예전에 아들을 어디다 갖다 버리고 이제 와서 이러시는가 본데 그 예전에도 아마 그 아들은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 안 했을걸요? 매일 집에서 거울만 들여다보고 다른 남자 만나러 나가버리고 아이는 혼자 남아 밤새 무서움에 떨고 배고파 울다가 잠들던 기억만 있는데 그런 여자를 엄마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자 그 여자는 창백해진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건물 주인 바뀌었어요. 여기 우리 엄마가 이 건물 주인이니까 지금부터 나올 필요 없습니다. 월급은 챙겨줄 테니 부동산에서 받아가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이 건물에 얼씬되면 경찰 부를 테니 그렇게 하시고요. 알아들었으면 당장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요. 이렇게 차분한 경고를 남기고 현이는 저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아, 괜찮니? 괜찮어? 아, 이게 무슨 악연이니? 하필 저 여자를 여기서. 현이는 아직 떨고 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했네요. 엄마, 아까 말했잖아요. 제 엄마는 여기 있다고. 당연히 저 괜찮아요. 외롭고 보고 싶었던 건 어렸을 때 충분해서인지 이제는 진짜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엄마만 괜찮으면 돼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현이를 껴안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쓰럽고 또 안쓰러워서 말이죠. 그런 일을 겪고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우리 부부는 꼭대기층으로 이사를 왔고 현이는 3층의 병원을 개업했죠. 그해 현이는 사귀던 동갑내기 의대 동기와 결혼도 했습니다. 지금 그 병원은 부부 의사가 운영하는 아주 유마보 친절한 곳으로 소문이 나 대기를 1시간 넘게 해야 할 정도로 잘 되는 중입니다. 2층에는 사위가 운영하는 약국도 있습니다. 현이의 소개로 만났던 딸아이와 사위는 사위가 엄청 쫓아다녀 결혼을 해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덕분에 현이 부부의 아이와 딸아이 부부의 아이들을 돌보는 졸지에 아이 돌보미가 되었어요. 아침마다 아이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건물 여기저기도 쓸고 닦고 가끔 현이네 부부병원을 기웃거리거나 2층 서민의 약국에 가서 비타민 음료를 얻어먹기도 하고 애들 손을 잡고 놀이터에 가기도 하는 그런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냅니다. 정말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아, 그 여자요? 몇 번 건물을 얼씬거리긴 했지만 우리가 쫓아내고 경찰을 불렀더니 이제 다시는 보이질 않네요. 다 자기 자업자들일 거라 생각하니 동정심도 들지 않습니다. 살면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지만 저는 늘 믿었답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의 끝은 언제나 비참하고
좋은 일을 하면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요. 저 역시 한때는 생기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힘든 나날 일도 많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큰 걸음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말고 계속 선한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해요. 이 시대를 살아내는 모든 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